사실은 철도 지하화 같은 경우는 지하화한 다음에 상부 지역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 수요가 있는 지역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 좀 한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GTX 추가한다든지 역을 추가하고 노선을 이제 지방까지 이렇게 하겠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재정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기존의 ABC 노선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지금 순서대로 갈 가능성이 큰데요. DF 노선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타당성 분석부터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노선이 바뀌는 데 따라서 사업 계획들을 변경을 해야 되니까요. 오히려 더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GTX ABC 노선은 아마 30년 이전까지는 일단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노선들은 지금은 이제 내 집 마련하시는데 크게 이제 고려하지 않으셔야 될 요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이제 철도의 계획에 맞춰가지고 내 집 마련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주머니TV입니다.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 5월 30일부터 출범하는 22대 국회도 21대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구도가 됐습니다. 당연히 부동산 정책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심영석 우대빵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총선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부동산 시장 변화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달리 말이 필요 없는 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로서 이번 총선 결과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중앙정치 이슈가 지역적이라든지 또는 정책적 변수를 모두 집어삼킨 선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실에서는 24차례나 민생 토론회를 열면서 뭐 감세라든지 다양한 인프라 개선에 대한 뭐 이런 정책들을 냈는데요. 뭐 거의 소용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심이 이제 야당으로 크게 쏠리면서 오히려 이제 야당에서 내놨던 정책들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죠. 사실은 선거가 끝나면 좀 현재와 같은 이제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좀 감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오히려 이런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뭐 걱정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정책만 놓고 보면요. 어떤 것들이 여소야대 정국에 영향을 받게 될까요, 소장님? 예, 뭐 일단 공시가 현실화율 뭐 이 부분을 전면 폐기하겠다라는 이제 정책을 냈었죠. 그러니까 집주인분들이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런 정책을 이야기했었는데요. 뭐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주택대 중과세율 완화 정책 이 부분도 이제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하면서 양도세 중과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총선에서 이제 참패하면서 뭐 이런 부분 도입이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야당 차원에서도 이런 정책들은 대부분 부재 감세라고 해서 반대해 왔죠. 그래서 국회 협조를 받기가 어려워진 만큼 오히려 뭐 다른 방법, 우회의 방법을 이제 고민하거나 아니면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겠죠. 저희 방송에서도 지난 1월에 한번 다뤘었는데 재건축 추진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예. 이것도 시행이 물 건너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동안 이제 정부라든지 여당 차원에서 발표했던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즉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 1월 10일 대책에 담았던 부분은 이제 재건축 추진하는 우리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뭐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받으면 된다. 이런 부분도 이제 도시정법을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잘 아시는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부분도 이제 뭐 바꾸거나 폐지 이런 부분도 다 법을 통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전세 시장이 많이 불안하거든요. 매매 시장은 뭐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세 시장은 최근에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부라든지 여당 차원에서 볼 때는 임대차 입법이죠.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전월세 상한제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이런 부분을 3년 유예로 그죠? 예,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임시방편적인 정책이라고 여당에서는 생각했는데요. 이것도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은 이제 사실은 힘들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조가 22대 국회에서도 뭐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문제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이제 시장 참여자분들이 가지는 이제 불확실성입니다. 정부 여당에서 이제 무슨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런 부분이
국회의 동의가 대부분 필요한데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게 실시되지 않거나 뭐 실시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말씀드렸듯이 뭐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24차례나 정부의 생각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걸 그냥 이제 저는 덮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야당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고 뭐 안 되는 부분들은 좀 우회적으로 그죠? 시행령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빨리빨리 뭐 진행시키고 또 뭐 이견이 없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진행시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를 한다면 역으로 자신들의 색깔을 입힌 정책을 좀 밀어붙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거든요. 소장님, 좀 눈에 띄는 야당 정책들이 좀 있나요? 어때요? 예. 뭐 부동산 쪽에서는 1호 공약이라고 볼 수 있는 기본주택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걸 이제 100만 호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수도권에 이제 50만 호, 지방에는 한 40만 호, 그리고 또 고령층에도 10만 호 정도, 뭐 이렇게 이제 배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건 사실은 뭐 이재명 지금 현재 대표가 대선 후보 당시에 사실은 했던 공약이기도 하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100만 호 건설 계획 뿐만이 아니라 주거복합 플랫폼 조성하는 것을 통해서 2030년까지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300만 호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 이제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기본주택을 지을 수는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물량이 문제겠죠. 과연 이제 100만 호를 지을 수 있느냐. 한 채당 이제 사실은 요즘은 지으면 뭐 억은 넘어가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수백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특히나 이제 300만 호까지 이제 만들겠다라는 거. 지금 현재 LH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가 알고 있기로 공공임대주택이 한 150만 호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150만 호를 더 지어야 되는데 그게 기간 자체가 2030년이죠. 그래서 2030년까지 과연 150만 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수준을 다시 그만큼을 짓겠다. 이건 사실은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고요. 오히려 이제 그 여당에서 내놓은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이런 부분은 이제 민자를 유치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현실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재원 마련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과연 이렇게 대규모로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의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과연 뭐 이게 합당하냐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게 지금 이제 6개월 이상 공실인 그 임대주택도 거의 4만 호 정도 되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이미 주택보급률이 120% 이렇게 넘어간 데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다시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이제 짓는다 그러면 사실은 공실의 문제도 훨씬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LH 있는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주택을 하나 지으면 거의 뭐 1억 적자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래도 자금 여력이 좀 있지만 정부에서 뭐 계속적으로 이제 복지를 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걸 짓는데 자금의 그 여유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제 관리가 안 되고 뭐 그런 외국에서 보는 것 같이 임대주택이 이제 아주 슬럼화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선거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정책들도 조금 더 세밀하게 다듬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부터는 총선 기간 동안 여야가 줄기차게 아주 많이 얘기했던 부동산 현안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인데 지난해부터 국민의힘이 이 이슈를 주도해왔고 총선 공약에도 담았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총선 결과를 보니까 경기 지역 60석 중에 53석이 민주당 몫이 됐고 특히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2명이 모두 민주당 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김포시 서울 편입은 물 건너 간 것일까? 뭐 그렇게 좀 느껴지는데 현장에서도 좀 그렇게 많이 느낄 것 같거든요. 좀 눈에 띄는 동향이 있나요? 소장님 어때요? 예, 그 메가시티 구상은 사실은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사실 김포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슈가 있었던 지역이 고양, 부천, 광명, 과천, 뭐 그리고 구리, 하남 이런 지역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모두 다 민주당에서 됐습니다. 예, 그래서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관측이 사실 우세하다고 볼 수 있고요. 지방선거가 2년 남았죠. 그래서 지방선거 때 다시 이제 부활할 가능성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사실 어느 정도 심판을 받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 그 다음 이제 1년, 앞으로 이제 3년 남은 대선에서 좀 그런 그 부담을 가질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 보고요. 하지만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원한다 그러면 또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 그런 상황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뭐 큰 반응은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많이 늘기는 했는데요. 김포 같은 경우도 비중적으로 본다 그러면 매매 거래는 꽤 늘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거래를 상황을 본다 그러면 뭐 동탄 같은 경우는 사실은 2월 비교해서 3월 때 한 1.5배 정도 그렇게 늘었거든요. 사실은 김포는 2월에 비해서 3월이 여전히 이제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뭐 크게 거래량이 늘어난다든지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또 뭐 이렇게 침체가 된다든지 이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메가시티 구상이 김포에서 먼저 나왔는데요. 그 원인이 이제 교통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교통 문제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 이제 가져갈 가능성이 커지고요. 그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들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철도 지하화하고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관련 얘기입니다. 이 지하철의 지상 구간이 있는 곳마다 그곳 후보들이 지하화 이야기를 꺼내고 GTX 같은 경우에는 여야 후보들이 너무 많이 이야기를 꺼내서 이러다 급행철도가 완행철도 되는 것 아닌지 좀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재원 문제만 해도 이 공약들 다 이행하려면 최소 80조 원부터 134조 원까지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좀 여야 간의 이견이 좀 적을 것 같은데 지금 고금리 상황에 건설 경기도 안 좋고 정상적으로 과연 추진이 될 수 있을지가 또 의문이에요. 지금 노선이 공개된 GTX 노선 중에는 좀 어느 정도까지가 사업성이 있을지 소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이 부분은 사실은 좀 특이하게 몇 안 되게 이제 여야가 이견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이제 소요되는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뭐 아까 말씀드린 130조 원이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사실은 철도 지하화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수도권의 몇 지역 아니고는 사실은 지하화한 다음에 상부 지역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 수요가 있는 지역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 좀 한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GTX 추가한다든지 뭐 역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노선을 이제 지방까지 이렇게 하겠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재정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뭐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겠지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성이 안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정부에서 이제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ABC 노선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지금 순서대로 갈 가능성이 큰데요. DF 노선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타당성 분석부터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노선이 바뀌는 데 따라서 사업 계획들을 변경을 해야 되니까요. 오히려 더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GTX ABC 노선은 아마 30년 이전까지는 일단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좀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한번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도 저희가 계획상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가지고 완공되는 날짜가 언제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2033년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후입니다. 그것도 정상적으로 추진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적으로 추진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늦어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노선들은 지금 현재 이제 내 집 마련 하시는데 크게 이제 고려하지 않으셔야 될 요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이제 철도의 계획에 맞춰 가지고 내 집 마련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소장님, 총선 이후 이 부동산 시장 변화 가능성을 좀 전망하신다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 변화의 소용돌이가 좀 몰아칠까요? 아니면 이렇게 보합세로 계속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최근에 이제 만나본 분들 경우에는 이제 의석수 차이가 크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걸 보면 이제 조금씩 현실을 직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소야대 국민이라는 건 원래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부동산 시장의 큰 변화는 저는 이제 없을 것으로 보고요. 어쨌든 이제 의석수 자체도 개헌 저지선을 뚫는 것은 아니니까요. 뭐 그에 따른 불안정성 같은 것도 최소화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집값이 안 좋았던 부분이 뭐 고금리라든지 경기 침체
그리고 미분양, 그리고 집값이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이제 반작용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진행되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는 강남 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좀 반등의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거래 늘어나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뭐 이런 부분이 지지부진하게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뭐 야당이 압도적으로 당선된 거는 사실이니까요. 반등의 시기가 조금 늦어진다든지 아니면 반등의 폭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추이들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답을 드릴 시간입니다. 총선 이후의 부동산 실수요자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약을 노리는 무주택자와 청년, 갈아타기를 노리는 1주택자, 세금 부담이 고민되는 다주택자, 이렇게 나눠서 솔루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뭐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 보면 선거 결과가 좀 충격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전 의석수하고 비교해보면 큰 차이는 없거든요.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오히려 8석에서 11석으로 제가 보니까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시고 그에 따라 진행하셨던 분들은 뭐 그대로 추진하셔도 저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가장 좋은 수단이 청약이니까요. 뭐 청약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최근에는 이제 분양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매매가보다도 예전엔 분양가가 많이 싼 걸 선택하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기존의 시세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분양가가 매매가보다 아주 싼 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뭐 비슷한 데들을 좀 이제는 뭐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분양가가 매매가 비교해 보시는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예전하고 조금 다르게 접근하셔야 되고요. 또는 이제 너무 가격을 이제 고민하시다 보면 GTX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너무 서울 외곽을 또 고려하실 수도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DF 이런 노선들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는 조금 이제 과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 특히나 이제 강남과의 접근성이 얼마만큼 좋으냐. 외곽에 있더라도 그죠? 이런 요소들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판단하시면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주택자분들도 뭐 갈아타기를 하실 수 있는 그렇게 나쁜 시기는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예전에는 이제 사고 파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팔고 사셔야 되는 거는 명심하시는 게 좋은데요. 최근에 이제 주거 선호 지역 어차피 갈아타신다 그러면 상급지로 이동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상급지로 이동할 때 최근에 이제 주거 선호 지역들이 조금 반등의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팔고 사시는 거는 하시더라도 동시에 이제 두 아파트를 고려하시면서 그죠? 팔자마자 사시는 뭐 이런 조금 시차를 줄이시는 것이 아무래도 주거 선호 지역으로 옮겨가시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분들은 사실은 이제 좀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이걸 장기적으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이제 그 야당에서 이제 집권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전 문재인 정부 때부터 보여왔던 똘똘한 한 채 이런 것들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좀 판단하시는 것이 좋고요. 대신에 이제 최근에 이제 증여 이런 부분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본인의 이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증여 같은 부분들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은 좀 고려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심영석 우대빵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금주머니TV 커뮤니티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해 시청자 의견을 주시면 방송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이슈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